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쪽배의 시인 조성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 중에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집은 선생님이 5월 달에 낸 산진이 시인선의 쪽배라는 시집입니다. 선생님의 서정적인 시를 좀 써서 상당히 좀 감동을 좀 주는 시들이 많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약간 선생님 프로필을 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안에 보면 선생님의 이제 프로필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1959년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84년 묵후 지평, 그리고 1989년 실천문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시국에 대하여, 카인 벨곡, 바퀴 위에서 잠자기, 두방강 여울묵, 천전시간 저쪽의 더화원, 목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이 쪽배가 가장 최근에 낸 시집입니다. 그리고 최계랑 문학상, 김민부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이번 쪽배는 대한민국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1년에 3번 문학 나눔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선생님 이야기를 좀 조금 먼저 서두 말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이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를 쓴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늘 꾸준하게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저희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올해 이제 부산시 북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개최를 했고요. 이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원래 행사를 9월 초에 하는데 코로나가 부산이 그때 이제 3단계에서 4단계가 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9월 안에 한 달 한 동안에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지금 부산은 지금 3단계입니다. 3단계지만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독서전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쪽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선생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집에는 총 60편의 다양한 분위기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간통하는 제목을 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작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을 쪽배로 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색깔까지 쪽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한 권의 시집을 엮을 때는 내용이라든지 기쁜 면에서 좀 밀도 있게, 그리고 특히 이제 독자분들이 읽기에 좀 편하도록 일관성 있게 뭔가 배열되어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를 이렇게 창작해 보면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작품을 창작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시기는 또 많이 이렇게 창작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제 같은 경우는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때 쓴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내용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다양하다 할까, 그 성격들이 뭐 이렇습니다.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제가 이렇게 쭉 작품들을, 그동안 쓴 작품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봤는데, 한 권의 시집으로 묶기에는 조금 뭔가 좀 안 맞다 싶은 작품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 작품들은 좀 과감하게 좀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60편으로 묶었는데, 대체로 이제, 이번 시집의 그 작품을 배열할 때는 어떤 그 작품의 계절감이라든지 주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선 그 계절에 좀 맞는 뭐 이런 작품들을 좀 그대로 배열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작품들은 좀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작품의 제목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어렵죠. 요즘 또 이제 뭐 시인들은 되게 책 그 제목을 좀 길게 까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고 소박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시집을 보면은 그 하늘 그걸 쪽배라 하는 그런 그 시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하늘 그런 쪽배라는 그 시 작품이 43쪽에 있어요. 네. 이 작품은 그 우포 늪의 그 쪽배를 그 소재로 한 것입니다. 맑은 가을날 그 낡은 쪽배 한 척이 아주 그 맑은 물 속에 이렇게 조금 가라앉으면서도 그 자신의 가슴에다 이 아주 투명한 하늘을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그 하늘에도 또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지상의 그 어떤 풍경들이 또 거꾸로 비쳐가지고 아주 참 이렇게 투명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쪽배라 하는 것이 아주 그 물 위에 정처 없이 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을 건너가야 하는 우리 그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쪽배의 모습은 사실은 좀 어떤 조금 근원적으로 외롭다 할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외로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책 전체 그 제목을 쪽배라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이제 친근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잘 장면을 잘 하셨는 거네요.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집을 읽어본 그 사람들도 제목을 참 잘 뽑았다고 이렇게 해주어서 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하늘 거울 쪽배 시를 제가 하나 낭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예. 어쨌든 쪽배 시집에 있는 시 한 편인데요. 2부에 있습니다. 2부에 있는데 한번 낭독을 잘 안 하는데 시인 앞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거울 쪽배. 우포늪 맑은 물에 쪽배 한 척 잠겨 있다. 세월 놓치고 뒷전으로 밀려나 천천히 물 아래 가라앉은 생의 한 부분 보여주고 있다. 무엇으로 채우려던 욕심 비문지 오래 수초와 뻘을 헤짓던 삿대도 이른지 아듯 삭은 간절 편안히 수면에 내맡기고 있다. 생각하면 지난 날들 모두 떤 구름 한몸 고요히 해처하여 물로 돌아가는 것을
고물에 달라붙은 왕성한 물풀. 생이 가래도 이젠 생강스러울 뿐이다. 한랭 전선 떠매고 올 철새 기다리며 시린 물라스의 하늘 거울에 담긴 환하게 굴절된 잎진 나무들 물구나무선 그림자. 쪽배 빈 간습에 또 다른 풍경 외단다. 이쪽 언덕에서 유심히 지켜보면 쪽배가 가라앉은 속도만큼 기척 없이 저문산이 저쪽으로 자리를 비켜 앉는다. 예, 아주 낭독을 잘하십니다. 낭독 잘 안 하는데 한번 선생님하고 예. 선생님 시를 소리 내서 이렇게 낭독하진 않고 그냥 속으로 이죠. 그렇죠. 시집을 이렇게 보는데 시가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편의 작품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수록 작품 혹은 유달리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또 그 시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 혹은 후일담을 독자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는 되게 제 삶의 그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소재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든지 지금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면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면 롯데백화점이나 영광도서 앞에 거리를 자주 이렇게 지나쳐 다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색다른 어떤 그런 목격을 많이 하죠. 그 이제 어떤 그런 소재거리 중에서 시로 쓴 작품 중에 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새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이 시집의 72쪽에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이 작품은 주로 이제 부전시장이나 서면 롯데 백화점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서면의 노숙자 이야기입니다. 노숙자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읽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롯데백화점 지하도에서 보니까 이 장발의 이 노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화려한 공간 속을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또 이제 천년만년 신어도 전혀 닳아서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아주 오래된 어떤 등산화 이걸 또 두껍게 신고 특히 이제 머리가 완전히 장발이었는데 감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든지 완전히 흥커진 삶처럼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근데 이제 장발로 길게 자라난 머리카락 이게 아마 길거리에서 이 야간에 잠을 잘 때는 아주 훌륭한 베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아마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뒤에 엉겨붙은 이 머리 이 부분이 마치 옛날 우리 여성들의 왜 낭자머리 있잖아요. 낭자머리 거기에다가 이 쇠똥 같은 게 범벅이 돼 가지고 완전 떡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정말로 이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인상에서는 뒷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반이고 소똥 반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바로 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였네요. 예, 그렇죠. 이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에 아주 참 영화배우 이상으로 키가 건실하게 크고 아주 참 잘생긴 그런
어떤 그 모습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화려한 그 지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곳에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혼자 말을 중얼중얼 뭔가 중얼중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약간 시선을 밀어들고 중얼중얼거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또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안을 뭐 뒤적거려 뭐 먹을 게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참 이렇게 어떤 뭔가 이 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그 좀 남루하고 비참한 그런 상반된 인상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 인도의 선이 그 말하는 그 구루 있지 않습니까? 구루. 인도에서 온 구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이 사람을 그 부전시장이나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백화점 그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봤는데 한 번만 목격한 게 아니고 가끔씩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습관적으로 그 같은 지역을 맴돌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생활을 이렇게 엮어가고 저도 이제 생활권이 그쪽이었으니까 자주 이제 그걸 다닌 것이죠. 그러면 우연히 마주친 것인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시장 바닥에 사람이 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여전히, 평택단은 이제 이렇게 하늘 약간 위로 쳐다보면서 입속말 중얼거리고, 그러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또 뒤적거리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마 그해 어떤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시간쯤 되면은 이 구루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그 뒤에 몇 번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느냐? 제가 이제 그쪽에 뭐 술집 주인 중에서 친한 사람도 많고 또 노점상 중에 친한 분도 많아요. 그 노숙자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 행방을 수소문해 보니까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 사라졌네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큰둥해 하는 말 아마 뭐 그냥 얼어 죽었겠지 뭐 이런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제 부전시장 앞에 있는 어떤 간선도로 아주 넓어요. 넓은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마치 사람이 왜 교통사고 나면은 쓰러진 그 자세로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아마 내가 생각했던 그 노숙자는 어느 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 되면 차가 잘 안 다니는데 반대로 이제 급한 택시는 빨리 다니거든요. 그 간선도로를 건너가다가 택시에 치여가지고 아마 하늘로 날아간 것 같다. 이제 워낙 이제 지상에서는 누추하고 무겁게 살아왔으니까 좀 가벼워지기 위해서 자기 몸피만한 어떤 스프레이 동그라미 요것만 남겨놓고 아주 가볍게 그냥 하늘로 바로 날아갔다. 이런 상상을 좀 하셨네요. 상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가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작품으로서 나타나는 거다, 그죠? 선생님 한번 작품 한번 읽어보아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고 저도 이 시를 참 낭송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겨우내 부전시장 맴돌며 쓰레기통 뒤지던 그 산에 구루 같은 노숙자, 장발에 반질반질 때 묻은 외투, 먼 허공 올려다보며 퀭한 눈으로 쉼없이 입속말 중얼거리던 그 모습, 천천히 지친 육신 이끌고 낡은 구두와 함께 지상 너머 어디로 사라졌을까? 낙타처럼. 어느 추운 새벽 부전시장 앞 간선도로 건너다 아차 택시에 치여 그 몸씨만한 동그라미 남겨놓고 경찰이 뿌린 스프레이 동그라미만 남겨놓고 호련 먼 하늘로 날아간 것 아닐까. 가벼워지기 위해. 느낌표. 이게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를
읽으니까 들으니까 훨씬 더 그게 뭐 좀 이 서면 일대의 풍경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예. 같이 공유가 되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시를 많이 쓰고 막 그렇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작품을 보다 보면 3월 등대 개인사 등에서 느껴지는 도시 사회와 현대인의 삶에 대한 한별의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동시에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 인상 깊었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대인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참 어렵습니다. 글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싶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하면은 참 그게 평범하고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지만은 그 욕망이 막상 이렇게 이제 충족이 되면 또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내면적으로. 그래 이제 저는 금융시장이 아주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 지구를 너무 획일화시키고 거기서 이탈하면 그 순간에 이제 경제가 파탄나고 부도가 나고 이런 어떤 걸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IMF를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욕망 그것만 키우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을 좀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그 생태 환경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만약 제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꼭 한 가지 어떤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을 담고 있는 지구라는 이 그 생태 환경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구대로 한없이 이 지구 환경을 파헤쳐야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어떤 생태 환경에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고 있지만은 어떤 그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감을 몰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창 진행한 1968년도부터 한 2015년 정도 하여튼 이 최근 한 50년간의 우리 한반도 그 연안의 그 해수면 온도가 1.23도 올라갔다 하거든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아주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볼 수 있었던 해산물 같은 거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동해에 있던 그 어떤 영태 같은 경우는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또 이제 옛날에 비해서 볼 때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죠. 봄과 가을이 거의 없고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 아니면은 아주 더운 여름. 그리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게릴라 성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막상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구 온난화에서 많이 언급하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을 예언하고 옛날부터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 운동을 벌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에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것이 우선 우리 지구 환경을
조금 이렇게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개념이 그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태 환경을 해치는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제 막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어느 순간 멈출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뭐 또 환경농가들 말하는 옛날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멈추는 순간에 경제가 파탄나면은 우리 국가가 저기 어떤 부도를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또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욕망을 버리고 좀 더 작고 소박하고 또 지역적이고 그러면서 좀 인간적인 어떤 이런 그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를 조금 줄여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생태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이제 시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서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이제 뭐 그 앞에 그 목차에 보면 나옵니다만 은행나무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작품의 해녀와 돌고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끼리의 어떤 연결망이랄까.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연결되기 어려운데 존재와 존재 사이의 어떤 이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우리가 생태적으로 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표현된 가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와 은행나무, 해녀와 돌고래 이런 시들도 그런 거라고 봐지네요. 근데 여기서 미래 폐사지에서 은행나무 꿈에서 이제 시인으로서 은행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가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은행나무라는 게 그 참 그 신비로운 이 나무예요.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은 그 이 은행나무라는 게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1억 년 혹은 2억 년 동안 전혀 그 진화를 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지구상에 살아남아 가지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하고 이렇게 진하게 가까이 살고 있는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공자님을 또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공자님을 모신 그 향교 같은 데 이런 가면은 대개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어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자님께서 제자를 가르칠 때 그 행단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 뭐 행단이 할 때 그 행자가 살구나무도 되고 은행도 돼요. 그래 뭐 실제로 중국에서 공자님께서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살구나무가 있는 행단에서 한 것인지 은행나무가 있는 행단에서 한 건 그건 알 수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그 향교에 가면은 공자님 위패를 모신 그 옆에 이 은행나무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구석구석에 있는 거네요.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울의 그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왜 그 아주 옛날에 그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성균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 대학교 이제 이 교표가 은행나무 잎이죠. 보면은. 거기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있어요. 알고 보면 이제 은행나무를 하는 게 이렇게 참
신비한 존재이고 생명감이 강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참 친근한 이런 것을 해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은행나무가 저에게 주는 어떤 아주 그 생명감, 어떤 신선한 생명감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은행나무가 그 잎눈을 이렇게 파랗게 틔울 때 엄청 크게 힘이 강하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서 은행나무 줄기가 파르스름하게 이렇게 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그 여름에 보면은 그 은행나무 그 암거루에서는 그 자잘한 푸른 열매가 달려요. 열매가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위에 이파리가 바람에 파르르 떨릴 때고 푸른 열매가 자라는 모습. 이런 게 참 좋고. 그리고 이 가을에는 보면은 역시 이제 은행나무 그 열매가 노랗게 이어가잖아요. 이어가고 그런 모습이 마치 이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동해안에 이 어떤 그 명태들이 많이 떼져 다닐 때 달밤에 그 달빛하고 밤에 몰래 이 도시 사람들 몰래 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도심에 와가지고 은행나무의 그 겨드랑이에 이제 그 명태들이 알을 자잘하게 이제 까놓고 한 어떤 그런 상상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시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산에 살면서 정말로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감정을 가진 계기가 된 것은 지금은 이제 뭐 서면에 가면 영광도수가 큰 금을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영광도수 앞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있고 딱 그 정문 앞에 은행나무 한 그루인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앉도록 이렇게 벤치 같은 걸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책 사러 가면은 가끔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뭐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아마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던지 그것도 모르겠죠. 하여튼 피곤해가지고 거기 또 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은행나무에 기대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 참 이제 그 바람이 부니까 은행나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제 몸도 따라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조금씩. 시인의 상상이 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몸과 몸이 이렇게 함께 된 거예요. 제 몸이 이제 그 은행나무 일체되는데 그래 흔들리는 어떤 그 흥겨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흥겨움은 마치 그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가 저를 업고 이렇게 다닐 때 느끼는 어떤 즐거움. 합천에서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 저는 그 눈을 감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은행나무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이렇게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은행나무 그 푸른 무덤지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또 위에 허공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하나 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은행나무와 일체가 돼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제 몸이 은행나무 그 위로 이렇게 허공으로 좀 많이 부풀어 오르는 같은 그런 아주 즐거운 이렇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 그 이후에 실제로 소재만 놓고 온다면 은행나무에 대한 시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경험이 이후에 이제 시가 더 많이 나오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되게 시민들이 지금 이 무렵 되면은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제일 기피하게 좀 싫어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배설하고 냄새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좀 너무 심하다는데 잠시만요. 저 좀 갔다 올게요. 물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잠시. 물 좀 아니 물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만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뭡니까, 선생님? 강 대표님께서는 여기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는가 보네요. 그 은행나무, 그 구린내 나는 은행나무 열매 안에 보면은 그 은행나무 씨앗이 요거예요, 요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마련한 것이 아니고 연세가 아주 많은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요걸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다니면은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네. 진짜요? 꼭 넣어 다니라 이래요. 꼭 넣어 다니라. 제가 그래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지만 어머님이 말하는 다 진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다니는. 다 다니시네요. 근데 꿀이 나십니까? 아니. 전혀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인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치로서 아마 저는 그런 꿀이 난다 보거든요. 네. 난다 보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만큼 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난 겨울에 그 혹한 때 보면은 그 서면 그 중심가에 그 후방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라 시들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만 약한 거죠. 네. 은행나무는 전혀 지장 안 받아요. 그런 데서. 생명이 강하네. 아주 강한 거죠. 그리고 은행나무는 언제 봐도 기운이 씩씩해요. 축 처진 이런 게 없고 씩씩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노랗게 물이 들면은 그럼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령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약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다가간다면은 그냥 내 몸이 통째로 그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되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걸 이제 막 표현해 본 거 이제 그 폐사지에서 뭐 이런 작품이고. 하여튼 저는 은행나무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시집을 읽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잠자리에 누워 상상하다가 잠을 설칠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어 공감하는 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격려 혹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그 인생 경험이 많고 또 이런데 잘 그 조언해 주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런 생사 이별 같은 이런 걸 겪으면은 좀 정신이 멍해지죠. 멍해지고 그걸 또 전혀 예상 밖으로 갑자기 당하게 되면은 뭐 너무 그 어떤 감정이 가지고 울음도 안 나와요. 가령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참 뭐 위로한다고 어떤 말 한마디 꺼내고 하는 게 참 그렇게 부담스럽죠. 잘 보면.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마음을 크게 먹고 마음을 아주 크게 먹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막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라고 하는 존재는 한 그 낮게 단독자 이렇게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내가 아무리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내 주변에는 나를 아끼고 또 사랑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또 나를 필요로 해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제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생사 이별 같은 큰 어떤 고통을 당할 때는 그래도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을 우선 크게 먹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됩니까? 하셔도 되죠. 제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사이에 그 장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이 아내가 이렇게 연달아 세상을 뭐 떠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2분의 1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래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냥 사람이 한동안 이렇게 멍해지고 이 세상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고 또 세상이 흑백으로 막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제 느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래도 어쨌든 뭐 견디겠는데 이제 하나 남은 우리 아들. 네. 저는 이제 우리 지상에는 아들과 단둘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아들과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래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네.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내가 무너지면 또 우리 아들은 더 힘들 거니까 마음을 냉장히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아들 데리고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면서 말했죠. 야 우리 독한 마음 먹고 두 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 사람 몫을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이러면서 이제 등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이제 아들을 제가 친구들이 많은 서울로 보냈죠. 보내고 저는 좀 비겁하게 또 직장에 친한 제 동료들 매치하고 뭐 한 보름 가까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걸 많이 좀 이렇게 씻어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집에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조용한 이 밤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파트 유리창에 말간 달이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럴 때는 참 뭔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경우는 뭐 좀 정신적으로 좀 의지할 만한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뭐 좀 성당을 다니고 이래가지고 신앙 공동체 그 보호막 아래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했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친한 그 뭐 동료들이 많죠. 문단에서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그래 이제 그런 분들 어떤 덕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뭔가 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있고 새로운 일이 열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사이별의 슬픔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 너무 비관해가 절망에 빠지지 말고 빨리 그 충격에 빠져나오고 이런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이렇게 배가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평등하죠. 사실은. 이번에 시집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시로서 잘 표현을 하는 시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 질문을 드린다면요, 시집을 읽고 삶의 언어와 선언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단어, 소재, 그 생생함이 글을 읽는 내내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시인께서 추구하고 하는 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시인이 직접 이번 시집의 키워드로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아주 잘 뭐 이렇게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저 이번 시집에는 어떤 제 개인적 삶의 어떤 고단함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좀 달리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달까 이런 것도 좀 들어 있는 거죠. 있는데 저는 그 시를 쓸 때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찾고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 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이 곳의 기록이 내 문학이다. 어떤 이런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오장환 시인이 뭐또 뭐 그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집에도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좀 고스란히 많이 보여준 부분이 많고 그것은 또 뭐 따지고 보면은 어떤 제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또 이번 시집에는
우리 그 부산 지역이라든지 경남 일대 지역의 어떤 고유 지명이 좀 지역성이 많이 나오네. 작품 속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저 이러한 어떤 창작 태도와 좀 연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삶의 언어다는 그게 아주 정확한 어떤 키워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시를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어려운 이렇게 어떤 그런 어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뒤터서 표현하는 거 참 싫어해요. 단함이 있는 그대로. 안 그래도 시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 전문적 시라 하지만은 그걸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든 소설이든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본 단위가 문장이에요, 문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문장이 이렇게 정확하고 아주 감각적으로 이렇게 진술돼야 되는 거죠.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문장 그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hin학적 표현을 쓰거나 이래 가지고 어떤 의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시는 짧은 형식이지만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시는 그 안에 깊고 아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창작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점에 유의해가지고 그렇게 시를 좀 어렵게 쓰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라도 시든 소설이든 어떤 경우라도 작품 안에 들어가는 문장 자체는 아주 명징하고 이렇게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가 너무 그렇게 단순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이 명징한 그 어떤 감각적 문장들이 쭉 이렇게 하나의 구조물, 즉 작품을 이루었을 때 그 전체의 어떤 행간의 그 전체의 어떤 이 여기에서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의미가 해석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 시가 이제 뭐 저는 참 좋다 생각. 그런 글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가령 우리가 김춘수의 그 뭐 재용단장이라는 그 시지 뭐 그런 시, 또 장그러니에가 쓴 지중해 영감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론 뭐 이런 입장에 좀 약간은 시인이 갖고 있는 시에 대한 입장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한 대로 이번 시집에서 만약 어떤 키워드를 찾거나 한다면은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삶의 언어다. 그다음 선진하다. 현실 있는 그대로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키워드는 사실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은 제 책이 참 이렇게 읽기 편하고 쉽다 하거든요. 편하고 쉽다. 근데 또 막상 이제 직장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면은 어렵다 그래요. 이중적이네요. 사실은 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정도는 조금 어려워도 뭐 해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집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족배를 읽은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독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참 제가 답변하기 참 막연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뭐 제 책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간에 우리 이제 이 사회 일반에 있는 이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제보다 수준이 절대 낮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 우리가 제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본인이 느낀 대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저랑 같이 이제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좀 미흡하거나 안 좋은 부분은 비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 권의 시집을 이렇게 그 엮을 때마다 그래도 이 정도 작품은 그래도 좀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이번 시집에서는 뭐 이미 언급했지만은 그 하늘 거울 쪽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폐사지에서 또 은행나무 꿈 뭐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 애정을 가진 시들이네. 그렇죠. 지금 계절적으로도 가을이고 이런 작품들이 이 계절에 맞는 이런 작품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함께 읽으면서 좀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시집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출판사도 그렇게 하길 희망합니다. 가을에는 좀 시를 읽고 그러죠.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 하는데 시도 좀 보고 읽고 양독도 하고 그러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뒤에 그렇습니다. 우리 플랑에 보면 누구든 살아있는 날들이 어느 한 시점을 눈부시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뭐 이 순간에도 좀 느껴보는 게 가을에 좀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일단 뭐 시집과 관련된 질문은 이 정도를 하고요. 그 외에 한 4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10분 안에 다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뭐 재밌는 그 일단은 뭐 드립니다. 마저 다 4개를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말하고 질문하고 한 번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집의 가장 첫머리에 시인의 말 하나에 누구든 살아있는 날들이 어느 한 시점은 눈부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시인의 살아있는 날 중 가장 눈부신 지점은 언제였는지 혹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마음 바뀔지는 모르겠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3년도 2003년 같으면 월드컵 다음 해였네요. 저도 한창 젊을 때고 그때는 가족도 모두 건강해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였죠. 그때 이제 그 전용문 소설가하고 박명호 소설가하고 셋이서 저 연변에 그 여행을 다녔어요. 만주로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뭐 영길, 용정, 또 훈춘, 도문, 이도백화 이런 데를 민박을 하면서 막 돌아다녔죠. 이렇게.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때 이제 김소군이라 하는 그 28세의 그 아가씨였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인데 만주 영길에 사는 영길에는 조선족. 우리 이제 제중 동포죠. 그분이 자기 그 승용차로 그때는 차가 귀할 때인데 승용차로 우리를 저 두만강 이 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 훈춘까지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황산파촌이라는 그 마을 고개가 있어요. 고개 넘어가지고 두만강 그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 이제 두만강이 옆으로 싹 휘어져 가면서 자갈이 아주 많이 깔린 그런 곳이었죠. 거기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두만강 아름다운 그 경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건너편에는 바로 또 북한 땅이 바로 보이고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뭐 두 소설가 분들하고 김수훈하고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자갈 이렇게 위에다가 맨발로 물과 이제 씻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내는데 그 지점이 좀 아름다웠던 눈부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아니고 2003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2년 뒤에 제가 이제 두만강 열목이라 하는 그 컬러 사진판 시집을 내는데 그때 마침 그 우수문학 도서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상당히 좀 그게 여러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연길에 있는 그 석화라는 시인이 그 시인이 연길 대표 시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변 라디오 방송에서 김계월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그 시집에 있는 시를 낭송하면서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그 강은교 시인께서 네. 중앙일보의 그 시집 중에 하나에는 당락이라는 시를 소개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강은교 시인은 저를 만나면 당락이 시인이에요. 네.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주는데 아마 그런 지점이 아마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눈부신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3년 그 해 아마 겨울에 울산에서 전국 이제 민족문학인 그 대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벤트로 이렇게 전국 문인 명창대 했어요. 그 제가 거기서 또 정선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장원을 해가지고 명시에 그래도 제가 문인 명창입니다. 그 지점이 제일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가장 눈부셨던 시대를 예. 하셨네요. 또 뭐 나머지 질문도 시간이 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예. 시인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은 요즘 잘 읽고 계신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니까 그죠? 예, 뭐 우선 그래도 제가 뭐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시에 대해 공부하는 게 좋겠죠. 저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시를 많이 배워 공부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너무 미숙했고 네. 나중에 이제 정말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공부할 때 제가 교과서처럼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 시집이 딱 두 권이 있었어요. 딱 두 권. 예. 그 한 권은 김성춘 시인이 쓴 그 방어진 시편이라는 그 시집이었어요. 시집인데 이 시집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를 어떻게 이제 짜야 되는가, 구성해야 되는가, 참 그게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말이나 이론으로 배우기 힘든 거거든요. 시 한 편 한 편이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그런 걸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성춘 시인의 그 방언 시편 나오는 그 시편들 읽어보면은 어느 감각이 아주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 관념이나 생각 이런 것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이게 엄청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정말로 시를 쓰는 방법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 시집을 참 좋은 시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그 황동규 시인의 그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은 그 70년대 말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는 어떤 그런 독재 체하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어떤 그 현실 인식, 그 참 얼마나 그 황량하고 쓸쓸해요. 억압적인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집을 통해서 저는 또 현실 비판 어떤 의식이랄까 이런 데 조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 이제 실제로 그런 두 권의 시집을 통해서 제가 시를 창작하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는 걸 저 스스로 이렇게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을에 선생님이 이제 두 권의 책을 또 선생님이 인상 깊고 지금도 영향을 받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두 개 정도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그렇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속에서 특별히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요즘 점점 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를 귀하게 여기는 시인이시기에 꼭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를 세상에 내보이고 싶으신지요? 글쎄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니까 5분 안에 대답하기 힘들어요. 5분 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사실 뭐 제가 습작할 때는 소설하고 시를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고 소설을 써가지고 학원이라는 그 잡지에 그 당시에 어떤 상표도 옛날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소설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업 작가가 돼야 되고 그것은 이제 인기 없는 소설 쓰게 되면 생계상 엄청나게 위험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성향도 좀 시에 제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시를 써왔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사실 시들이 대중으로도 조금 멀어지고 있죠. 그건 1차적으로 저는 이제 뭐 학교 교육에도 좀 책임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문학 작품이라는 건 좀 읽고 그대로 막 즐기도록 놔두면 될 거예요. 놔두고 그와 연관되는 거 어떤 걸 하면 되는데
이런 뭐 이제 그 시라든지 이런 뭐 소설 같은 게 있으면은 언어 조사 한 개를 쪼개가지고 출제하거든요. 그리고 그 틀린 학생들은 절대로 그 작품 읽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말고도 스마트폰 한 개가 있으면은 뭐 시간 가지고 뭘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아이돌 그룹의 뭐 K-팝이라든지 또는 특히 카툰 같은 거 얼마나 이렇게 참 재밌고 해요. 뭐 어려운 시 한 편 읽고 뭐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틈에 그런 거는 몇 가지 즐길 수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뭐 시가 그래 이제 문화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을 뭐 그대로 인정하고 사실은 또 뭐 그걸 그대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 원래는 작고 속하고 약간 또 이제 이 외로운 어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갔을 때는 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내면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깊고 풍부하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시 이상으로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좀 말씀드리려고 참고로 박정만 시인의 마지막 시를 가져왔어요. 근데 박정만 시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시신에 사로잡혔다 할 때 많은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를 전집을 끝까지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시가 좀 짧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박정만 그 시인 그분이 쓴 시가 이제 종시라는 거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는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딱 두 줄로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절멸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시로서 뭐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런 자리에 우리 이제 시가 놓이는 것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막 시가 별로 이렇게 관심거리 안 드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거기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어떤 그런 좀 외로움에 놓이거나 이러면은 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의 생명력이 그거네요. 그렇죠? 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질문을 저 11개의 질문을 준비해 왔었는데 딱 시간을 맞춰 가지고 1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이 족배 책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좀 1시간 동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를 이제 끝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독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사실 뭐 시뿐만이 아니고 책들이 조금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상 매체를 보는 것보다는 이 책을 접했을 때 훨씬 그 뇌가 활성화되고 또 그 개발이 이렇게 풍부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영상 매체만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렇게 이제 책들을 좀 자기 관심 가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저는 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독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은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촉배 시인이신 조성래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시인의 이야기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독자들도 이 가을에 시도 한 편 읽으시고 또 독서도 책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